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강쌤입니다. 정신과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고요.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죠.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는 일단 의사가 되고 나서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정도 더 수련을 받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보통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대화를 좋아하고 치료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특히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힘듭니다. 제일 힘든 건 아이 얘기도 들어야 되고 엄마 얘기도 들어야 되고 아빠 얘기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선생님 얘기도 들어야 되고 가끔은 형제들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처럼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재밌습니다. ADHD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옛날부터 쓰던 약이 있고요. 최근 10년 전에 나온 약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 약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학명으로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기타 등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 봅니다. 다만 성장지연이나 성장장애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논문에서는 만 6세 이전에서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만 아이들 중에서 혹은 청소년 중에서 약을 먹고 지나치게 살이 빠지거나 지나치게 입맛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성장의 지연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친구들도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성장이 다시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DHD 약은 긴장하게 되고 각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면장애를 일으킵니다. 다만 오히려 낮에는 그런 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낮에 잠이 많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사람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 잠을 쫓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밤에까지 지속이 되면 오히려 수면을 해치는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약을 일찍 먹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를 바꿔주면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치료에서 주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약으로, 먹는 약으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상담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이고요. 가끔 너무 불안하거나 흥분해서 진정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드물게 조현병이라는 병에서 한 번 주사 맞고 2, 3개월간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예외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울증은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치료를 안 해도 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치료를 하냐면 빨리 나으면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긴 한데 거의 대부분 완치된다고 봐야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우울증을 만든 요인들이 있거든요. 계속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면 완치는 좀 어렵고, 요인들이 제거되거나 해결이 되면 그때는 완치가 거의 대부분 된다고 봐야죠. 예민한 거는 기질이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어떤 양육 과정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힘들어하긴 하는데, 일단 본인이 예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긴장을 풀고 이완요법을 하고, 때로는 종교, 운동, 명상, 수련 이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의 예민함을 줄이려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바뀌게 돼요. 예민함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반응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습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려면 오래 걸리듯이 이렇게 예민함을 바꾸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헌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좋고요. 헌혈된 혈액이 어디에 쓰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가면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진료실에서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사실 살인하신 분도 봤고, 그리고 사기꾼, 그리고 도둑, 그 외 폭행, 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굉장히 다양해서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범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나봤을 때 좀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지른 경우가 많았고요. 사기꾼을 만났을 때는 저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폭행이나 살인, 강도 이런 쪽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사기꾼이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런 쪽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심리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 심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말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에 나오는 그 이발사가 갈대숲에다가 얘기하고 나서 병이 나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보다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도와주고, 또 때로는 필요한 조언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들을 소개해주거나 이런 과정에서 나아지게 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 스스로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 찾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특히 전문가가 도와주면 그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는 환자가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셔도 되고, 최근에는 오히려 편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도움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어떻게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나요? 언제든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